최근에 이제 금 가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중국이 이제 미 국채는 파는 대신에 금을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뭔가 또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쏠려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유동성 흐름을 자꾸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 내년 전망하고도 사실 맞물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생각하시는 거죠. 내년 전망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내년 미국 성장률도 둔화될 거고 뭐 지금 중국도 사실은 계속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의 그 자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MMF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이제 금리 자체가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내년도 경기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음에도 안 좋은 상황에도 자산 가격이라는 측면 자체는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 자, 스튜디오에 초대 손님 이제 한 분 한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금과 달러 연간 전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실 텐데 금 얘기부터 해볼게요, 위원님. 예. 금값이 뭐 6개월 사이 최고고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이 네.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국채 금리 어떤 급등 현상도 봤고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어떤 뭐 올해 뭐 상당히 좋은 실적도 봤는데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러한 금 가격의 상승세를 보면서 좀 느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의 상승이 일단 금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온수당 한 2,04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최고치가 2,080불 정도 됐으니까 거의 이제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기 바로 직전인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최근에 이렇게 금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감 자체, 뭐 그것이 이제 뭐 국채 금리 안정으로 사실은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달러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약세로 돌아선 상황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요국 중앙은행들,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미 국채는 파는 대신에 금을 사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금 가격의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일 수도 있고 네. 뭐 위험자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러면 달러 약세 국면에서 지금 안전자산인 금리 오르고 또 가장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부분 자체는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금리가 이제 안정을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또 다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쏠려가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것이 최근에 어떤 금 가격 상승을 상당히 좀 부추긴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뭐 미국 경기가 연착륙할 거다 뭐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뭐 경착륙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는 최근에 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안정세를 사실은 좀 보이고 있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금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더 유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금의 어떤 랠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금 가격 내리를 보면서 조금만 느낀 거는 과거에 슈퍼랠리가 이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금의 슈퍼랠리를 몇 차례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를 네. 뭐 잠깐 보시면서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저희가 금의 어떤 슈퍼랠리가 있었던 게 이번을 제외한 뭐 1960년 이후 한 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금태한 정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그때 상당히 이제 위태로우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금태한 정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금이 한번 슈퍼랠리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언제 있었냐 하면은 85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라자 합의 당시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이제 달러가 상당히 이제 약세 흐름을 보면서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금이 한번 랠리를 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슈퍼랠리는 언제였냐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2000년대 나스닥 버블이 돼서 그때도 뭐 사실 달러가 약세였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덧붙인 게 중국이 붐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금 수요라는 부분이 이제 상품으로서의 어떤 수요 자체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때 슈퍼랠리가 한번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달러가 최근에 약세가 되긴 했지만 느낌이 팬데믹 이후에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 간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금이 사실상 보면 이제 슈퍼랠리에 버금가는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 유동성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는 시그널이 아닌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어도 뭐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도 금이 계속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또한 뭐 달러도 사고 뭐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금 가격의 랠리가 뭐 계속 좀 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주목할 거는 이제 유동성 흐름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왜 유동성 흐름을 자꾸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 내년 전망하고도 사실 맞물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년 전망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내년 미국 성장률도 둔화될 거고 뭐 지금 중국도 사실은 계속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유럽도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내년에 자산 가격이라든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힘이 뭐겠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유동성의 힘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자금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MMF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 그러니까 단기 자금 성격에 거기 머니마켓 펀드. 네, 머니마켓 펀드에 네. 한 6조 달러 정도가 들어가 있는 네. 상황들인데 그 자금들이 이제 금리 자체가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채권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드린 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식 시장까지도 사실은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경기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음에도 안 좋은 상황에도 자산 가격이라는 측면 자체는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을 최근에 어떤 금 가격의 랠리를 보면서 좀 느낀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제 중국이 금을 사고 있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미중 갈등 문제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도 계속돼서 중국이 계속 국채를 팔아낸다. 또 뭐 지금 내년 1월에 이제 대만 통통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집권당인 민진당이 뭐 계속해서 집권을 하면 뭐 큰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만약 그 친중 후보인 이러한 쪽의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금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뭔가 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미중 갈등 문제 자체는 다시 또 격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되면 미국은 계속 또 국채를 팔아야 될 거고 그러면 또 금을 대체적으로 사나라고 하면 금이라는 부분 자체가 또 하나 보면 이제 갈등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사실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좀 이 금가격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자체 뭘까 좀 묘한 기분이 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심이라는 게 워낙 강하다라는 부분을 한쪽에 하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지금 불안에 대한 어떤 심리 자체도 여전히 좀 강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유동성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으시는군요. 특히 이제 달러가 앞으로 뭐 최근에 조금 이제 약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뭐 여기서 더 달러가 급격히 약세가 될 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어저께도 나왔지만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뭐 또 3분기도 상향 조정되고 4분기 성장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아니 5.2가 놀라운 숫자예요. 네, 놀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5점이라는 숫자. 우리나라가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6이었으니까 한 4배 곱하면 한 2.4%? 뭐 이 정도 나오니까 거의 2배 성장을 한 거죠. 또 그러한 상황에서 4분기도 지금 보게 되면 애틀랜타 연준에서 지금 추정한 걸 보게 되면 2%가 넘는 네. 그러니까 3분기에도 5%, 4분기에도 2% 성장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강한 성장이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면 달러가 이렇게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크진 않는데 그래도 내년에 지금 벌써 뭐 3월 달 미국의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거의 40%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단
달러 쪽에 조금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과거에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결국 자금들 자체가 이제 위험 자산, 이머징 자산 또는 이런 뭐 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쏠리는데 최근에 어떤 금 가격 상승이 그러한 쪽에서 맥락에서 만약 그 이어지는 거라고 하면 사실 이머징 쪽에서는 뭐 이렇게 나쁜 신호는 분명히 아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브라질 증시라든지 이러한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만을 사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나머지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자산 특히 이제 이머징이라든지 이러한 쪽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조금 이머징도 사실은 상당히 주가 흐름 자체가 양호하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좀 최근에 어떤 금 가격을 보고 또 달러라는 것들 같이 매칭해서 보게 되면 자금들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예. 앞서서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년에도 유동성의 힘으로 예. 자산이 좀 상승할 수 있다. 예. 가격이. 예. 그러면 유동성이 이렇게 시중에 계속 내년까지도 풍부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예. 금리 인하의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유동성하고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유동성은 많은데 또 하나 많은 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연준이나 뭐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두나 우려를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부채 리스크인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왜 필요하느냐, 물가도 뭐 아직은 높은 수준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네. 이러한 지금 금리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당연히 이제 국채를 계속해서 또 찍어내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가게나 기업들도 보게 되면 부채 부담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었고 그것이 너무 장기화됐을 때는 뭐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 경기 경착륙 또는 신용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유동성 흐름과는 별개로 금리를 당연히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저희가 정확히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유동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채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부채가 없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그러니까 고소득층, 상위 계층 자체가 유동성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금리를 내려줘야 하는 게 맞는 부분들이고 또 안정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고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달성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어떤 흐름 뭐 이러한 거는 별개로 조금은 우리가 금리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또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수준만큼은 사실은 금리를 내려줘야 될 필요는 분명히 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을 비롯해서 다른 원자재도 보면 네. 달러 약세 최근에 네. 그리고 중국 쪽 특히나 뭐 지표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힘으로 반영하느냐 좀 그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원자재 가격 자체가 뭐 중국을 사실은 어떤 모멘텀을 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댄 달러 약세 뭐 이 흐름에 사실은 더 기대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최근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이머징의 자금 플로우를 보게 되면 그 전체 자금 플로우 자체는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화, 중국 재해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는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역으로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뭐 이런 얘기를 드려서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나라도 사실 ELS 문제, H 지수와 연관된 ELS 문제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네. 심각한 부분들인데 결국 중국 경기 자체의 어떤 회복이 아직은 그렇게 미약한 상황들이고 그것이 원자재 가격에는 아직 훈풍으로 좀 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는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중국은 뭐 재정도 이제 풀지 않는 상황이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도 더 내리고 재정을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네. 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추가 상승이라든지 또 유동성 흐름, 전 세계의 유동성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그거를 좀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 뭐 내년에 좀 들어가서 중국의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얘기로 이제 이어가 보면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리면 언제 내린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정말 많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은 3분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서둘러서 내려야 될 이유가 아직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 자체도 워낙 지금 견조한 상황들이고, 제가 어저께 하나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미국의 기업들의 그 3분기 이자 지출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 3분기에 이자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야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올랐으니까. 근데 3분기에 전체 기업들이 낸 이자 지출 비용을 보게 되면, 순 지출 비용을 보게 되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는데 뭐 수십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그 금리 인상에 앞서서 상당히 자금 조달, 저금리로 자금 조달을 이미 국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달을 했고, 또 한편으로 그 많은 뭐 그러니까 현금 유보 자금이겠죠. 그거를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이자를 오히려 또 받는 이러한 개념에서 네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기업들의 이자 지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감을 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아직 기업들이 그렇게 고금리 부담에서 그렇게 아주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반증인 부분들이어서, 여전히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사실은 현 시점에서 없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지금은 물가가 조금 잡혀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조금 더 여기서는 좀 물가를 좀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을 서둘러서 사실은 앞당기지는 안 할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거는 물가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는 좀 빨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어제도 보게 되면 독일의 소비자 물가, 뭐 전체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이제 11월 잠정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대보다는 낮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났죠. 또 지금 미국의 그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를 매달 이제 매일매일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11월 달에는 그 CPI 자체, 헤드라인 CPI 자체가 감소세도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제 조금 추정치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뭐 최근에 유가 안정 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가의 둔화 속도가 만약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라진다. 그러니까 2% 자체의 어떤 것들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힘으로 해서 조금은 그 금리 인하 시점이 3분기가 아니라 2분기로 좀 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씩은 생기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갈 필요는 사실은 아직은 좀 없지 않겠냐. 그거는 내년 들어가서 좀 물가 흐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내년에 저는 이제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도 약간은 좀 슬로워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타이트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고용시장이라는 게 양면의 칼인 부분들이, 만약 고용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만약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물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고용시장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악화되는 것도 사실은 회피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다가롭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둔화돼야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경기의 골디락스가 아니라 고용시장의 골디락스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내년 1분기 중에 가시권에 들어오느냐. 그럼 고용시장의 골디락스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 실업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4% 초중반대, 그러니까 4.5% 정도를 넘지는 않고 4% 초반에서 한 4.5%네.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기준을 보게 되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 한 21만 건 정도가 되는데, 거의 한 30만 건 정도까지 올라가 주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노동시장의 골디락스 자체가 사실은 가시화될 거고, 그 골디락스를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돼야 임금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될 수 있어서 물가 쪽에 상당히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뭐 경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유동성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물가 안정, 금리 안정인 부분들이고 그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고용시장이다. 그래서 뭐 지금 요번 12월 달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11월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 또 우리가 1월 달 고용지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 1분기 정도 가서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정말 골디락스 쪽으로 다가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뭐 경기와는 뭐 조금 상관없이 주가라든지 채권 시장이나 이러한 자산 가격 쪽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생각보다는 조금 강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경기와 물가 간의 시속 게임 본격화라고 표현을 이제 해주셨고 거기에 또 키워드는 고용의 골디락스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아직은 3분기 인하 쪽으로 조금 점치고 계시고 이게 물론 2분기로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여지는 주셨는데 이 부분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좀 빠르게 선반영하는 감도 있고 이게 너무 빠르다라는 우려나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제 시장이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네. 좀 4.2%까지 사실은 떨어졌고요. 뭐 10년 무려. 거의 네. 뭐 한 달 만에 거의 100pp 가까운 정도로 사실은 뭐 올라가는 속도도 빨랐지만 사실 지금 내려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것이 이제 조금은 이제 앞서가는 어떤 모습들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또 유동성의 하나의 또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면 그 자금으로 이제 그 시장으로 쏠려 들어가는 이 현상들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너무 이제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그러한 부분의 유동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네. 네. 뭐 내년도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사실은 저는 L자형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L자형. 예. 뭐 세계 경기 자체가 여전히 뭐 둔화가 되는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수출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은 개선이 되겠죠. 뭐 반도체 경기라든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 경기에는 하나 이제 걸림돌이 내수 부분입니다. 내수부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채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아까 말씀 ELS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몰려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그런 것들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내수 소비 경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뭐 국내에도 그러한 이러한 경기 흐름 속에서도 조금 주식시장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아무래도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희도 조금은 그러한 힘에 기대해서 조금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금과 달러 연간 전망까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